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증권 3월 원슬리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 같은 핀테크 증권사를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내용 요약이고,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증권이 이제 키움증권의 성장 경로를 따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키움증권이 최초의 핀테크 업체가 증권업에 진출한 회사이기 때문이고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 1번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다른 증권사의 성장 전략을 비교한 걸 봤을 때 성장 전략뿐만 아니라 그냥 그 특징 요인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 공통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달리 이 세 개 앞에 있는 회사들이 모회사가 IT 서비스 의 업종을 띄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본점 제외하고는 다른 지점수가 없어서 이제 지점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줄여서 수수료 비용을 낮춰서 고객을 좀 끌어들이겠다, 이런 모델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하고 토스증권은 신용공여 이율 같은 게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키움증권이 이제 수익을 어떻게 창출했는가를 보면 신용공여를 통해서 창출을 많이 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율은 타 증권사 대비해서 현저히 낮지만 신용공여 이율은 좀 높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려가서 지금 9%인 거지 예전에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먼저 고객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용공여를 제공을 해서 수익성을 창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림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움증권의 수수료율이 처음에도 낮았고 지금도 낮습니다. 그런데 신용공여 규모를 열심히 늘려서 BEP 달성도 빨리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3번에서 보시면 2006년하고 2008년에 자본 대비 신용공여 잔고가 엄청 크게 증가를 해서 2배까지 증가를 해서 이렇게 높이 갔다가 2008년 이후에 신용공여 규제, 즉 자본의 100% 이내로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규제가 나온 이후에는 100%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초기에 성장을 많이 했던 구간에서 ROE도 많이 높아졌었고 PBR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키움증권 수수료율 지금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 여기 지금 토스증권 보시면 키움증권하고 똑같이 1.5bp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의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이 자본 성장의 속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의 조달 운용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일단 그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자산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자산은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공여가 그 대출채권에 속하는 내용인데, 자본의 100% 이내로 규모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초기에 자본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신용공여 하나 가지고 수익원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성장할 때는 자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후기에 성장을 할 때에도 이 신용공여 성장이 더 이상 혹은 자본의 성장이 더 이상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자본을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키우면 거기서 ELS를 하든 아니면 RP를 하든 이런 식으로 또 유가증권 이자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자본이 지금 이렇게 쭉 증가를 하다가 2009년, 10년, 11년부터 해서 자본의 성장이 정체가 되고, 그 뒤로는 이제 그 레버리지 비율을 일으키는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본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익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재무 레버리지로 놓고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고요. 2010년 정도까지 이 재무 레버리지가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본을 활용해서 이익을 끌어내다가 2012년부터 그게 약간 어려워지다 보니까 ELS 판매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익도 같이 늘어났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해서는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재무 레버리지가 추가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의 자본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자본이 그 밸류에이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 7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토스증권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중소형사들이 그러니까 중소형 증권사들이 보통 기준으로 잡는 게 1조 원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든 토스든 모회사들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1조를 간다, 혹은 뭐 초대형 IB 3조를 간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 자본이 기준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 되게 공격적이고 빠른 자본 투하가 필요하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사례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본 투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BEP 자본이 1.5조를 빨리 채워서 BEP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K뱅크는 그렇지 못해서 투하 자본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BEP를 달성을 못하고 이익잉여금이 결손으로 바뀌고 그게 누적이 되고 해서 자본도 줄어들고 대출도 못하는 뭐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있어서 빠른 자본 투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는 은행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회전율에 따른 수수료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BEP 자본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실제로 카카오페이 증권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한 거라서 바로투자증권이 원래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EP 자본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성장을 위해서는 뭐 최소한 중형사 레벨인 1조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거냐의 문제인데, 키움증권이 보시면 항상 PBR 0.8배에서 1.6배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좀 더 편하실 텐데, 아까 언급했었던 것처럼 2006년하고 2008년에 자본 대비해서 신용공여가 2배씩 튀어오를 때 ROE도 30%, 40%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PBR을 3배, 4배 정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08년에 신용공여 규제 들어와서 신용 비중이 100% 이하로 형성이 되게 된 다음부터는 PBR이 1배에서 2배, 좀 더 밴드로 놓고 보면 0.8배에서 1.6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이 좋을 때 뭐 2배까지 받고 장이 안 좋을 때 뭐 1배 정도 받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회사들이 이제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한 PBR 1배에서 2배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상장을 했다가 지금 좀 밀리는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상장이 임박할수록 그런 좀 더 중장기적인 그림을 모회사에서 그려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